시대 방황하는 호론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린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 인사를 하게 되겠네요. 저는 진행자 남해 그리고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자, 지난 6월 초에 정권이 바뀐 뒤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아무래도 코스피 3000 돌파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코스피라고 하면은 종합주가지수라고 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지표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서 말이죠. 저도 재테크 차원에서 주식을 좀 하고 있고 공동 진행자이신 남해님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해님은 코스피 3000 돌파를 이번에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저도 이제 주식을 조금 시작하다가 보니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현 상황에서의 코스피 수치 30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는데요. 아, 위험하다. 네네네네. 네네. 저희가 코스피라고 하면은 아까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되는 그 코스피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상승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코스피 수치라던가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3천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약간 저 생각도 그렇고 약간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가 추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방송하면서 제 생각에는 상승의 이유라고 불릴 만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불안전성이라고 하나요? 불확실성. 그게 해결했다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그걸 크다 아니면 안 좋다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약간 거품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호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품일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악재는 조금 많거든요.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그 상황이고 우리나라 미래 경제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출산율, 어린 아이들 이것도 규모가 일단 좀 작아지는 거고요. 미래 전망에 비해서 지금 오를 만한 펀더멘탈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감만으로 3천까지 거품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또 이 생각과는 반대로 이게 또 큰 위험은 아니라고 보는 게 항생 지수라던가 다른 니케이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저희랑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프를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조금 오르는 와중에 저희는 그때 살짝 계엄 그쪽 걸려가지고 떨어졌다가 이제 막 오르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아직까지 3천이 좋다 나쁘다 이건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긴 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좀 평가는 예. 좀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좀 정확할 것 같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안토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코스피 3천. 3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득을 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 그동안 많이 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좀 많이 회복된 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것보단 낫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남해님하고 다르게 이 앞으로의 주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상향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뒤에 방송에서 아직 다룰 내용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양파 까듯이. 예, 그렇죠. 그래야 좀 오래 들으시죠. 자, 저희 30대 남자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고가의 이런 재테크는 어렵다 보니까 또 급여나 사업소득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30대 아저씨들이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 방송은 주식 투자를 장려한다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닌 점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요즘은 정말 누구나 한두 개쯤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 이런 말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말이죠. 이거를 비유하자면 코스피는 정장 입고 일하는 대기업들, 코스닥은 스타트업에서 혁신을 쏘는 벤처들, 그리고 코넥스는 이제 막 시작한 예비 창업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는 1983년에 생겼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주식시장, 증시, 뉴스에서 코스피 지수 얼마 돌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코스피를 언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코스닥은 1996년에 조금 더 나중에 생겼습니다. 여기는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혹은 중견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IT, 반도체 부품 회사들 이런 업종들이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의 놀이터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넥스,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 작은 기업들이 상장 연습하듯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고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기관이라든가 전문 투자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만 속해 있는 곳인가요? 코스피가 꼭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닌데 상장 조건이 상당히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죠.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견기업,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각기 다른 시장에서 상장을 했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승강제도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말씀드렸듯이 각 시장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넥스 아까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상장의 경험을 좀 쌓는 용도로 제한적인 투자자들에 좀 접근해보자. 이런 좀 목적성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시장이 연결이 돼 있으면서 또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주식이 기업의 얼굴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 주식 시장은 바로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다른 기업들이 다른 성격의 무대 위에 서서 연기를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무대 위에 어떤 배우들이 있는가 또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뉴스에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 순매도 전환, 뭐 외국인의 이탈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주식만 해도 외국인 보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공동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 주식 투자자가 바로 기관입니다. 연기금이라든가 보험사, 은행들이 이런 기관 투자자에 속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우리들이 낸 연금 그거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투자자 중에 하나고 네, 의결권이 맞습니다. 굉장히 큰 주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그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지는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매일 사고팔기 식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또 주로 매일 이렇게 사고 팔기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편이고요. 주로 큰 금액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뭐 주식을 팔면 시장이 출렁인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 개미들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저랑 남희 씨 같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개미가 단순 투자자를 넘어서 시장의 주요 세력으로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전에 그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게 있었죠.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개미들이 폭락장에서 대대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이 시장을 떠받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셋이 삼각구도에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주가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월스트리트 네. 그 홀딩스 주식들을 사고 파는 회사들은 어디에 속히는 건가요? 외인인가요? 아니면은 개인인 건가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해외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홀딩스라는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돈을 굴리는 PB 같은 회사들? 그런 네.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것도 그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개인의 투자 영역으로도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기업 단위로 그 주식을 운용하고 파는 거면은 아무래도 기관으로 보는 게 조금 현실적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지분을 샀다는 것도 기관에 속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이 아무래도 공매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라는 거는 뭐 주가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말대로 공매도입니다. 거래입니다. 없을 공짜죠? 그렇죠. 그 공짜가. 빌공짜. 말 그대로 약간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예, 그렇죠. 그런 거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불만이 많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시장의 과열을 막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공매도를 또 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특정 소수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어떤 특징도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이를 통한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배당 문화라는 것이죠. 배당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전에 있던 직장이 배당 주유이긴 했는데 네.
배당 받기 전에 제가 그만을 둬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아보신 점은 없으세요? 예, 이제 주식 시작한 지가 얼마 아, 안 돼서 주린이 단계시구나. 주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예, 배당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네.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배당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가 짜요. 이 많이 배당 짭니다. 문화가.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하고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쏠쏠하게 좀 이렇게 뭐 쏠쏠할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냥 어디 커피 사 먹을 정도, 밥 사 먹을 정도의 돈은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 그에 관련된 법들이 없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도 배당을 많이 주면 줄수록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 라고 하면은 뭐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을 텐데, 그에 관련된 뭐 세금 정책이라던가 다른 정책들이 회사의 눈을 돌릴 만한 그 정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회사들도 돈을 벌어들인다 싶으면 주주들보다는 자기 식구들, 그러니까 뭐 회사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세금 감면이 더 되는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당이 좀 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배당 문화는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끔씩 저도 이제 국내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삼성전자로 배당을 그렇게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직도 배당주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의 개선점도 조금 저희가 뒤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 드려봤는데, 남해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조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또 본인의 주식 스타일이나 선호 종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주식을 얼마 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뭐 제가 줄이다 보니까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조금 설명을 할 거면 원론적인 얘기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접근을 해라.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기업 가치를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에 쫓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기업 가치를 쫓아라 라던가 혹은 뭐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만 투자를 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 쪽에서 네.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 김 실장을 찾아보면 게임 회사들에 대한 약간 재정 능력이라던가 미래 비전이라던가 이런 걸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회사 괜찮겠네 하면은 뭐 조금 알아봐뒀다가 하던가 혹은 약간 분산 투자라고 하죠. 한 네. 종목에만 너무 몰빵하지 마라. 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산 투자라고 하시면은 대략 뭐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주식을 몇 개 정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주식을 몇 개 정도 분산을 하면 분산 투자라고 볼 수 있을지.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럼 네. 종목에다가 거의 투자를 하는 거죠. 종목에다가 나눠서. 종목에다가. 종마다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종목에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카테고리 같은 거는 보면 방산도 있을 수 있고 네. 에너지, 조선, 뭐 편의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곳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 25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경향성을 한번 보니까 한 종목이 뭐 음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종목이 마이너스면 그 종목에 있는 속해 있는 관계 그룹들이 싹 다 마이너스가 뜰 때가 많더라고요. 뭐 어느 네.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어느 게 음봉이면은 어느 건 양봉 이렇게 간다듯이 약간 원금 보장을 하기 위해서 종목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아까 그 기업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이런 원칙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거는 좀 장기 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단기로 돈을 번다던가 하는 그런 건 조금 안 좋아하긴 해요. 애초에 주식에 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 투자 안 할 때는 별로 좀 할 의향이 없거나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지금도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투자는 하고 계신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하듯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그게 게임으로 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도박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뭐 중독의 시작이 재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잃어본 경험도 있고 따본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렇으면 나는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분석한 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 혹은 올랐을 때 내 분석이 맞았구나 하는 그런 이상한 성취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맞췄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상한 도파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고요. 저처럼 그래도 최소한 제가 한 4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주식 시작한 지. 물론 제가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남해님처럼 가치 투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미국 이렇게 주식하고 있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대기업 중심의 유명한 컴퍼니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잘 모르거나 너무 생소하지만 이렇게 주목 많이 받는 작은 기업들, 저는 그런 데에는 잘 투자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소위 뭐 주식 떡상 혹은 뭐 단타로 뭐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런 심정은 없고요. 김장 담그듯이 오래 딱 묵혀두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맛있게 김치를 딱 꺼내 먹고자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물린 게 회복이 된 상태인 거죠, 지금? 회복이 된 것도 있고요. 탈출한 것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삼성전자는 제가 8만 원 정도 올랐을 때 탈출했어요. 네. 8만 원이면 언제죠? 8만 원이면 오래전 아닌가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마 올해일 겁니다. 네. 네. 올해 원래 제가 딱 한 7만 9천 원? 8천 원 이쯤 샀었거든요. 예. 근데 8만 얼마 올랐을 때 그냥 딱 깔끔하게 다 팔아버렸어요. 잘 파셨네요. 예, 그냥 근데 또 내려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아마 6만 5천 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서 좀 제 또 다른 원칙 하나는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 과감하게 그냥 나와라. 요것도 좀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네네, 3000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코스피 연동된 ETF라고 하죠. 주가에 연동된 그 펀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식들, 코스피와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 이런 것들을 또 최근에 좀 구매한 게 있습니다. 한국 채권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채권은 해본 적은 없어요. 채권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아는 범위에서 주식 투자만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해외 주식으로는 득을 많이 봤는데 국내 주식으로 죽을 많이 써서 약간 쌤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저희 한 곡 듣고 또 주식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 곡은 제가 선곡했는데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입니다. 이 제목처럼 하늘에 떠있는 눈이란 뜻인데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한눈에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이, 하늘 위에 떠있는 눈이 갖고 싶다. 이런 어떤 바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선곡을 해봤고요. 그러면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ike before. 'Cause I ain't gonna live anymore believing some of the lies while all of the signs are deceiving. I am the eye in the sky looking at you. I can read your mind. I am the maker of rules, dealing with fools. I can cheat you blind, and I don't need to see anymore to know that I can read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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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the eye in the sky, looking at you. I can read your mind. I am the maker of rules, dealing with fools. I can cheat you blind, and I don't need to see anymore to know that I can read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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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한계와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개미인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거나 혹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리스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입니다. 방송 서두의 그 설명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30%가 넘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돈을 빼면 시장이 흔들리고 또 반대로 넣게 되면 반짝 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수급의 리모컨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환율이라든가 글로벌 긴축,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해외 이슈에 과도하게 휘둘리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주식시장인데 글로벌 자본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경제적 자립성이 좀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가 좀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이기도 하고 또 수출을 하려면은 또 투자가 뒤따라야 될 텐데 그 투자에 대한 그 자본금을 외국인을 통해서 많이 수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물려있다 쉽게 말해서 물리고 물린 상태다. 근데 전 이거에 관해서는 좀 안 좋게만 볼 수도 없는 게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뭐 또 반대로 이제 그 해외의 다른 주식시장에는 또 저희가 외국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저희 한국인들도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잖아요. 아마 테슬라나 구글, 애플 이런 쪽으로 많이 사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한국인들은 약간 좀 냄비라고 해야 되나요? 바짝 끓으면은 확 몰려가는 또 그런 경향성이 또 보이다 보니까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중 하나로 건 네. 코스피 5천의 시대.
네. 라고 하기엔 뭐 앞으로 2,000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한국인들의 돈만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는 게 그게 현실이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입니다. 이 한국 기업들은 소수 오너 일가의 절대적인 영향력의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이 적어도 순환 출자라든가 우회적인 지배 방식을 통해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 같은 회사죠.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대기업 계열사, 삼성, 현대차, 한진 이런 재벌 그룹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구조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너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기업에서 우선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방어하려면은 오너나 오너의 가족들이 사고를 안 치게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에서도 회사에 관한 주주총회 같은 걸 보면은 네. 일단 소액 주주들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뭐 그렇죠. 그 재벌 그룹들의 싸움관 이런 쪽으로 뭐 주식 지분율에 따른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현실이긴 하죠. 네, 그게 현실인 거죠. 물론 최근에는 조금씩 이런 지배구조가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주식에 프리미엄을 주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라고 하면은 바로 정책 리스크예요. 말 그대로 이 정부의 정책 혹은 이제 제도 이런 것들이 잦은 변화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몇 년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뭐 개미들이 손해를 본다, 시장이 불공정하다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뭐 없앤다, 뭐 유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딱히 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뭐 거기서 또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양도소득세, 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매번 말이 좀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도의 예측이 안 되면, 정책에 대한 예측이 안 되면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게 되고 또 그런 것이 결국에는 단타성 투기, 투기적인 거래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주식시장 밖에서의 좀 관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바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체감을 잘 못하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꽤 높은 리스크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주식시장이 박살나는 거는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이라든가 산업 인프라가 이 남북한 접경 지역 아래인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말이 한국에는 유달리 더 적용이 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문이 될 수도 있는 게 네. 이번 뭐 계엄 사태 때도 봤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긴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 뭐 평균 회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평균 회기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 사건의 시간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떨어지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뭐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변화긴 한데요.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가 뭐 전쟁이 나서 망했다 하는데도 러시아는 잘 나가고 우크라이나 주식을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전쟁 당시보다는. 근데 이제 나미님의 그런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중요한 거는 그 등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은 좀 그렇다. 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그냥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 이런 거죠. 남해님이 아직 그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물론 단단하신 분들도 있죠. 단단하신 장기 투자.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김치를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나중에 올랐을 때 그냥 탈출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어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영끌이라고 하는 그쵸? 거죠. 예, 그런 영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락은 어떤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남해님은 뭐 이런 리스크들을 들어보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당장 뭐 제가 생각했을 땐 피해를 크게 본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아직 줄이다 보니까 아직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다거나 그런 뭐 건 그런 건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개선 방안을 좀 의견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아직 뭐 공매도나 레버리지 같은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레버리지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레버리지도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한 개의 주를 살 돈이 있는데 그걸 하나를 사놓고 두 개를 샀다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두 개가 샀다, 세 개가 샀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팔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를 파는 건데도 두 개를 파는 거가 똑같이 돼요. 네. 레버리지가 뭐 2배가 됐다 하는 건 뭐 수익도 그렇고 손해도 그렇고 싹 다 2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매도랑 비슷한 거예요. 없는 걸 사고 없는 걸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가상으로 네네. 미리 거래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신다. 예, 그쵸. 왜냐면 자기가 뭐 가진 돈도 없는데 막 10배를 쳐가지고 그렇죠. 한꺼번에 급부상하고 급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하나 살 돈으로 여러 주를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막 10개를 가지고 있다, 10개를 판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 아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뭐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투자 방식은 인간의 어떤 욕망이 더 극대화되면서 나온 것들이긴 하죠. 거기다가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 큰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네. 사람의 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패닉셀이라든가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주식시장 가격 변동성에 큰 위험을 주는 거는 없었으면 한다. 약간 그거는 좀 개선을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위험성이라는 거는 사실 뭐 외부 요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도 전쟁이라든가 있고, 뭐 혹은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뭐 어떻게 뭐 막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라고 보다 보니까 최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좀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한번 좀 그 리스크 중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아까 소개드렸던 내용들에 좀 몇 가지 더 해보자면요. 먼저 부동산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한국인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것이 저는 주식시장에도 근본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일반 가계의 총 자산의 약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대출로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주식보다 유리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쵸? 그 수익을 얻으면은 내야 될 세금도 있잖아요.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식 투자나 혹은 근로소득세 이런 것보다 상당히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기를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쵸?
게다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가계의 채무까지 엄청 높이게 됩니다. 왜냐면 은행에 대출을 받잖아요. 예, 아까 앞서 말했듯이 집을 살 때 보통의 가정들은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집을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의 상당수는 다 그냥 부동산이라는 곳에 몰빵이 돼버리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근데 어떻게 기업이 보면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생산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비용이 그 투자금이 기업의 운영 활동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운용에 쓰여지는 거. 그랬으면 좋은데 보통 기업들은 그 돈들을 안 쓰고 보유금이라고 하나요? 네. 약간 좀 회사에 모아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많이들 처음에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보통 다 쓰게 돼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대기업들은 투자할 영역이라든가 사업 분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 보유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하고 투자금을 받고 은행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돈을 빌리고. 돈도 빌리지만은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투자금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에 너무 의존하게 만드는 이 부동산 시장 구조. 네네. 이게 전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대출 기준, 부동산 대출 기준을 높이고 옥죄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 하락시키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본의 이 물결, 흐름을 좀 억제고 대체 투자자로 주식이 선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은 주식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어떤 뭐랄까 의지, 의사,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도 더 발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그 당선 전에 경제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네. 얘기를 한 바 있기는 해요. 뭐 부동산의 80%가 들어가 있고 그 돈을 갖다가 주식으로 투자를 돌린다. 네. 투자의 길을 주식으로 돌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려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월 1일부터 실행됐었나요? 이 법이? 법이요? 예, 이 행정. 아, 행정 조치요? 예, 행정 조치가. 그렇죠. 이번 임기 예. 한 달 내 중에 실현이 된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 약간 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이 정책 신호를 준 거죠, 시장에. 근데 이게 또 제가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는 이제 뭐 사다리를 걷어찼다, 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뭐 박탈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를 좀 접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술대에 올려야 되거든요. 피가 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면은 병을 못 고치죠. 고름이 커져 있는데 네. 그걸 찢어서 빼야 되는데 네. 가만히 놔두는 셈 치는 그렇죠. 거죠.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겠고요. 네, 저도 뭐 부동산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이 뭐 한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2,000조 원의 그 코스피 지수 5천이 되려면 2,000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부동산 네네.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만 제대로 주식시장에 흡수해도 최소한 그 절반 정도는 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다른 리스크 중에는 이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에 대해서. 네, 들어는 봤습니다. 예. 이 상법 개정안이 많은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의 이사가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명시가 되었고요.
또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가 되면은 주식 의결권에 있어서 행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전자주주총회라고 해서 주주가 꼭 주주총회에 직접 갈 필요가 없이 전자적으로 말 그대로 온라인인 것이죠. 네, 그렇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들의 목소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운영에 보다 반영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실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에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만든다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불평의 목소리를 냈고 또 국회에서도 뭐 계엄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야당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도 강경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물론 압도적 의석으로 현재의 여당이 통과를 그냥 시켜버린 것이죠. 이 개정안의 일부 항목들은 사실 이미 해외 선진 국가에서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계 혹은 반대자들의 반발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당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번거로움 혹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냥 주장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뭐 제재에 관한 법들이 생기면 대기업들은 살짝 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라고 하지만 볼 수는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가 대기업에 너무나도 많이 편중이 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한 시장 환경,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보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 산업 구조에 대한 개선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산업 구조의 개선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 주도가 대기업이 아니라 약간 좀 중소기업이라던가 중견이라던가 네. 그런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조 개혁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대기업을 옥죄는 것보다 예. 대기업은 키우면서 다 같이 이상적으로다가 중소나 중견을 같이 키우는 이런 쪽으로. 그게 이상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을 옥죄야만 한다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대기업을 지원을 해줘야 또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네, 그렇죠. 다만 그 수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밀어준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책을 대기업에 유리하게 해서 대기업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했을 때 그 우리나라 선전의 이익, 혜택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돌아오느냐?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죠. 뭐 구조 개혁 같은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부터 조금씩 손을 보면서 차츰차츰 들어가는 개혁이 저는 대기업과 또 그 아래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무슨 뭐 공산혁명 나듯이 그 뭐 다 대기업 총수들 다 구속시키고 뭐 재산을 뭐 압류하고 뭐 이런 반시장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방법이 없나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언제 남해님께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봐 주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네, 어떤 그 명료한 해결책이 있으실지. 저도 몰라서, 저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항상 그 이상과 바램을 꿈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바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 그 현실적인 접근안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해님 오늘 얘기해본 것들 통해서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좀 전망이 되세요? 여러 그냥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을 좀 높이실 의향도 있으실지.
투자 금액 같은 거는 당분간은 관망을 하는 게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이라고 하시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한 1, 2년 되지 않을까요? 당분간이라고 1, 2년 하면. 정도는 예. 현재 투자 금액 수준에서 관망세로 예, 하는 것도 있고 뭐 저 개인적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직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어떤 걸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이직, 이직을 개인 사생활. 예. 그거는 개인 이 사정으로 주식 이직을 할수 있는 투자하고 거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 이직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라는 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 그런 예. 어떤 소득 상황에 따라서 소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2,900에서 3,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괜찮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한 변화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오른다는 거기에다가-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차 올라가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거기에다가 워낙 한국 시장 자체가 아까 전쟁의 위험도 있고 하다시피 불안정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변화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2,900에서 3,1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저같이 뭐 해외 투자로 조금 눈을 돌린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해외 투자요. 해외 투자도 아직 관망 중이에요. 원하는 분야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아는 분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게임이라던가 방산업체라던가 방위산업체 혹은 조선 쪽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 쪽.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도 계속 말했듯이 그 AI나 가상현실에 따른 뭐 뇌과학 쪽으로 뭐 상장이 된 회사가 있으면 그쪽도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예, 약간 미래지향적인. 뇌과학은 완전 미래.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3천 내외가 적절하다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코스피와 연동된 뭐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매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예, 확언을 코스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코스피 포함해서 그런 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솔직히 말해서 뭐 관심도 없고요. 네. 너무 옳은 그 한국의 현 경제 상황에 비례했을 때 조금 과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주식 그 앱을 한번 검사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그 코스피를 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검증을 한번 좀 받아보셔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뭐 그렇게 해야 제 말의 신빙성이 느껴지신다면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증샷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때도 얘기했듯이 저 빅브라더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그래서 말씀은 뭐-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저도 뭐 언젠가 뭐 코스피 5천 반드시 된다, 뭐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다만 새 정부 들어서 한 달 동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또 앞으로의 어떤 국정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한국의 주식 시장은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큰 틀에서의 변화이지 개별 종목에 대한 전망은 그 기업의 운영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거는 개별 투자자들께서 잘 분석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미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낌 혹은 직관 이런 것도 좋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방송 마칠까 하는데 마지막은 남해님이 선곡한 곡을 들어볼까 해요. 예, 곡의 맞습니다. 이름이 이게 가수가 이름이 뭐죠? 로드입니다. 로드의 로얄스라는 로얄스. 곡이네요. 선곡하신 이유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저랑 빗대서
조금 마음이 가서 추천해 준 건데 약간 사치를 싫어하면서 사치를 부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쪽에 마음. 약간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걸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기라고 경멸은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아우. 좀 벌고 싶은? 제가 사적에서는 그런 말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방송에서는 주식 시장에 대하던가 주식이라던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식도 예금도 다 투기일 뿐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금은 아니잖아요. 예금도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하여튼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다음에 좀 확인해 저희 보겠습니다. 둘만의 얘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방송에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관망 중이라는 그런 저의 이중적인, 이중적인 모순적인 삶에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주 예술적인 선택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로드의 로얄스 들으면서 아재살롱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ve never seen a diamond.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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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전 물지 마세요. 그녀가 따라나요.